안녕하십니까.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강박증이란 말을 굉장히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강박증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이제 강박증을 결벽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벽증은 강박증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강박증은 훨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강박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강박증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박증이 굉장히 힘든 병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강박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인데요. 1998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두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남자 배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잭 니콜슨인데요. 포스터를 보시면 특이한 게 보이시죠? 남자 배우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있죠. 극중 이제 남자 배우는 강박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박증이 심해서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마저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비닐 장갑을 끼고 만지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박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 중에서 강박사고는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나 이미지가 침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불안하고 괴로움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박행동의 경우는 강박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씻는 거라든지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의미하고 또는 속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숫자를 센다든지 속으로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하는 정신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강박증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강박사고가 불현듯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게 되고요. 이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박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불안이 해소될 수는 있지만 또다시 강박사고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강박사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집을 나섰는데 불현듯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집을 나선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을 확인하죠. 현관문을 확인하게 되면은 좀 안심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또다시 그런 어떤 문을 잠그지 않았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강박 사고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강박증이 생각보다는 흔해요. 알려져 있기로는 10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약 100만 명 정도가 강박증을 앓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용인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박증이 아니더라도 강박 증상 자체는 굉장히 흔한데요. 일반 인구에서 강박 사고는 한 80% 정도는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박 행동은 55% 정도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증은 흔히 발병하는 연령이 한 20세 정도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19세, 여성의 경우는 22세인데요. 그러면 이 나이를 보시면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회사를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강박증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강박증은 주관적인 고통이 가장 심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5명 중에 1명은 강박 증상을 하루 종일 경험한다고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199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강박증 환자분의 한 30% 정도는 직장 생활에서 중간 이상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고 75% 정도는 자존감 저하,
그리고 50% 정도에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강박증입니다. 이 강박증을 몇 년간 쭉 보다 보면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처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데요.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이 강박증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 우리가 잘 아는 조현병보다도 더 낫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강박증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강박증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요즘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이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의 토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런 회로들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그런 뇌의 회로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로가 균형이 맞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멈추고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박증에서는 이 생각과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회로가 굉장히 과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뇌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안화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강박증에서는 이 부위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여기가 과활성화가 되면은 사소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뇌는 이런 염려들이 뇌의 굉장히 깊은 곳인 꼬리에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적절히 필터링이 되어야지 불안을 느끼지가 않는데 강박증에서는 적절히 이런 염려들이 걸러지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면서 그 의식이 불안으로 가득 메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강박증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약물 치료와도 관련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신경화학적 관점인데요. 강박증이 생기는 유력한 원인으로 뇌에 있는 특정 부위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이제 강박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인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강박증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강박증이 거의 50-60% 정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것이 강박증의 원인이 되고 또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법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강박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박증은 결벽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벽증이라고 불리는 그 오염공포, 이게 이제 강박 사고인데 오염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는 행동, 이걸 강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오염공포와 씻는 행동을 짝지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박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박 증상에는 이러한 결벽증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증상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박증을 결벽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 및 씻기는 강박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씻는 거예요, 손을.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샤워를 해요. 제가 봤던 환자분들은 3-4시간 정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데 3-4시간 동안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나 정리 정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오염되는 게 극도로 두렵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비닐 장갑을 낀다든지 다른 손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흔한 게 확인 강박입니다. 영어로는 체킹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놓고 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뜰 때 자꾸 뒤로 돌아봅니다. 혹시 물건 놔두고 온 건 없는지, 그리고 운전 중에 사람을 치지는 않았는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운전해서 집으로 왔는데 내가 중간에 사람을 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그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돌아가봤자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현관문은 닫았는지 가스 밸브는 잠궜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외출을 했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걸 잠그고 다시 또 와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거에 무조건 늦게 되고, 그리고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내 실수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확인 강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행동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 숫자에 고집을 해서 무조건 같은 행동을 뭐 7번씩 한다든지 뭐 5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뭐 이렇게 탁자를 두드린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같은 어떤 신체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반복 행동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신적인 강박 행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쁜 단어가 떠오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해서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뭐 좋은 단어를 계속 떠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막 이전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강박 행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집이라고 뭐 언론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주목을 하고 했었는데, 저장 강박, 수집 강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물건 나중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필요 없는 것 같은 물건들을 계속 수집해와요. 집에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딱 알맞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정리정돈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강박증에 대해서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DSM-5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DSM-5 진단 기준에 의하면은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또는 둘 다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이 있는 것만으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들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이상, 또는 임상적으로 현저하게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고통을 야기하거나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다른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 우리는 강박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 증상이 어떤 다른 뭐 물질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학적인 상태에 의한 생리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박 증상의 빈도나 강도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 우리는 강박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강박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박증의 치료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그리고 CBT라고 불리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로토닌의 부족이 강박증의 어떤 유력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뇌에 있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대사를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박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강박증의 약물 치료의 1차 선택 치료제는 앞서서도 잠깐 나왔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짧게 SSRI라고 하고요. 여기 SSRI에는 프로작, 그리고 졸로푸트, 렉사프로, 팍실과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약들은 우울증 약입니다. 강박증이랑 우울증 약의 치료약이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울증도 그렇고 강박증도 그렇고 첫 번째 그 원인으로 이제 알려진 게 세로토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약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울증에서 치료할 때와는 달리 강박증에서는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약의 용량보다도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울증보다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치료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최소 8주 이상은 꾸준히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SSRI를 복용하면은 강박증 환자분들이 한 75% 정도는 증상의 호전을 경험할 수 있죠. 이러한 SSRI 말고도 클로미프라민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항우울제, 벤나팍신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조절하는 SNRI인데 어쨌든 다른 항우울제인 벤나팍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도 소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박증인데 왜 우리 선생님께서 조현병 약을 처방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박증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도 일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조절하는 항정신병 약물인 아빌리파이나 리스페리돈, 솔리안, 물론 조현병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불안제는 SSRI의 효과를 좀 기다리면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단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바로 약을 끊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는 물론 기존에 쓰던 약물보다는 그 용량을 감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중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 2년의 유지 치료 기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약물을 감량한 다음에 약물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강박 증상이 좋아졌다가 재발하는 거를 한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 더 오래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강박증의 개선 효과가 더 상승할 수 있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이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도 반드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는 뭘까요? 인지행동 치료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을 치료하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되면은 행동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 강박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것이 인지치료가 되겠고, 행동치료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강박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치료가 바로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박증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는 Exposure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해서 짧게는 ERP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한 1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페르 자넷이라는 선생님께서 강박증 환자분인데 저절로 좋아진 케이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살펴보니까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군대 입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어떤 행동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강제로 강박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강박 행동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못하게 하면 증상이 좋아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ERP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불안 자극에 이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너무 불안하고 강박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해서 불안감이 감소시키는 그런 행동치료 기법을 우리는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강박증이 아닌 거겠죠. 근데 손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이 손을 너무 씻고 싶은 거예요. 손을 못 씻는 상황이 되면은 불안해서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손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불안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불안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이 급상승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손 씻는 행동을 한다고 쳐요. 금방 불안이 가라앉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다시 또 불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강박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 사고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강박 행동하고 또 그게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을 반복을 함으로써 내가 불안하지만 지금 당장 강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불안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써 이제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강박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치료입니다. 아까 제가 약물 치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을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바로 약을 끊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약물의 유지 치료가 중요하고 인지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상 속에서 훈련을 꾸준하게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안에 노출시키는 게 그분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박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멈출 수 없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조급함을 좀 떨쳐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유산소 운동 또한 강박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죠.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 30분씩 주 5일, 그러니까 매주 최소 150분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2달 이상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강도는 중간 정도의 강도이고 이거는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걷는 거라든지 가볍게 뛰는 거, 가볍게 수영하는 거, 그리고 실내 사이클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박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죠. 이처럼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박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강박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강박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도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